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경매 A2C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일 대표님,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저희가 첫 걸음마를 뗀 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 지난 시간에 이제 시작할 거라 말씀드렸는데요. 네. 실제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하는 경우.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일단 위험성을 먼저 짚어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안전할 것이냐부터 얘기를 시작을 할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지난 시간부터 권리 분석이 키포인트다, 권리 분석 중요하다 여러 번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자, 대표님, 사실 근데 저는 권리 분석 자체가 뭔지도 아직 잘 모르고 있거든요. 권리 분석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오늘부터 그러면 권리 분석이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경매를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경매를 처음에 하게 되면요 물건을 네. 먼저 찾아야 돼요. 물건을 찾아서 권리 분석을 합니다. 권리 분석을 하고 현장 방문, 임장이라고 네. 불러요. 현장 방문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가격을 정한 다음에 입찰을 하고 나중에 이제 명도라는 이런 절차를 거쳐가는데 네. 그중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것이 바로 이 권리 분석. 이 얘기입니다. 요거를 잘 못했을 경우에, 권리 네. 분석을 못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 그 얘기를 오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걸음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겠네요. 가장 중요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권리 분석이란 곧 숨 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숨 쉬는 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죽어버리잖아요. 네. 권리 분석을 못하면 일단 경매 투자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한 건데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권리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권리 분석이란 결국 못 받는 채권이 생기는데 네. 이 못 받는 채권을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거냐? 그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낙찰자가 책임지느냐, 채무자가 책임지느냐. 이걸 생각을 써야 되는데 네. 우리는 앞으로 낙찰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못 받는 채권, 못 받은 채권을 낙찰자가 책임지는 경우에 이거를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우리 입장에서 네. 채무자가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는요,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낙찰자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네. 이거부터 이제 알겠습니다.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우리가요,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법원에 뭐 견학도 가고 입찰도 가고 하는데요. 네. 그 당시 이제 우리가 견학을 갔을 당시에 우리 회원들께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께서 그 견학 당시의 일을 이제 가끔 이제 후기랄까 이렇게 이제 견학기 이런 걸 올리세요. 네. 글을 쓰시는 내용 중에 제가 일부를 발췌를 해왔는데요. 네. 우리 회원께서 이제 법원에 가셔가지고요. 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든지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네. 처음 가신 거예요. 이제 오, 공부가 끝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법원 가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구경하고 있을 때 법원에 네. 어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글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아저씨께서 우리 회원분한테 뭘 물어본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표정이 썩 안 좋다고 나왔네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일이 있었길래? 표정도 안 좋고 아저씨가 자꾸 말을 거는데. 네. 네, 아저씨가 자꾸 말을 거는데 표정이 썩 안 좋아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그 입찰하신 분께서 입찰 사건을 네. 일단 입찰을 했어요. 해놓고 나서 그 뒤에 뭔가 아니구나. 왜 마치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시험 봤을 때 OMR 카드 다 마킹을 했어요. 선생님이 자 이제 걷자 했을 때 거두려고 하는 찰나에 차 이건 아닌데 했던 느낌. 그 느낌. 아마 이제 네.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막상 입찰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한번 입찰을 하면요. 네. 취소를 못 해요. 아. 이제 입찰 봉투 써가지고 네. 제출하는 건데 제출하고 나면 취소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출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저희 회원분한테 이분이 물어보신 거예요. 마치 이분이 이제 네. 법원에서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폼이 왠지 고수처럼 보였나 봐요. 보통 법원에 가면요. 네. 고수들은 말없이 앉아 있어요. 가만히 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막 얘기를 시작해요. 저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막 권리 분석하면서 어떤 애 얘기를 해요. 네. 처음 가신 초보분들은요. 역시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가신 분을 마치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고수인 고수 생각했는지 것처럼, 네. 물어보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본 네. 겁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뭐 임차인 중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네.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수 안 하는 경우도 있다 했는데 네. 이 사건에 임차인이 있었어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 케이스. 네, 그런 케이스였던 겁니다. 이게. 네. 근데 이분은 그거를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건에 네. 이게 내가 1억 5천에 1억 5천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인데 네. 내가 여기에 1억 5백을 썼다. 이제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러면 내가 이거 싸게 산 거 아니냐 했던 건데 알고 보니 네. 여기에 임차인이 6,500이 있었는데 이 임차인을 낙찰자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네. 떠나면 합치면
1억 7천. 결론적으로 비싸게 그렇죠. 사는 게 되는 거네요. 비싸게 사게 된 겁니다. 네. 그걸 몰랐던 거고요. 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낙찰받았으면 네. 돈 낙찰 이제 1억 500에 낙찰받았으면 7,500 빚을 갚고 여기 빚이 7,500 있었거든요. 네. 갚고 남는 돈은 임차인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 네. 임차인이 못 받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권리분석 아예 안 하신 거예요. 권리분석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입찰을 들어갔던 거고요. 이 사건 와. 내용을 한번 보면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지금은 그냥 보세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도요. 일단은 네. 그냥 보세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이 임차인께서 선순위 임차인이었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떠안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떠안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6,500을 떠안고 1억 500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한 건데요. 이렇게 되는 네. 상황이 발생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요. 자 내가 실제 시세는 1억 2천밖에 안 하는 1억 5천밖에 안 하는 걸 네. 비싸게 샀어요. 비싸게 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멘붕 현상이 발생을 해요. 네, 이제 이분께서는 지금 네. 이제 멘붕이 오셨겠네요. 어디 네. 빠지신 거예요. 혼이 나갔고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이렇게 돼서요. 이분이 입찰을 하셨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비싸게 산 거죠? 네.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분께서는요. 네. 결국은 이거를요 진행을 못 해요. 자, 아, 우리가 네. 지난 그 결과를 보니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감정가 1억 5천 됐던 물건인데 네. 유찰돼가지고 9,600까지 오. 왔을 때 네. 지금 이분이에요. 1억 500 낙찰되셨어요. 한 오케이. 명. 오, 입찰 네. 한 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왔는데 이분은 혼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미 이걸 네. 알고 네.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해서 아직 안 온 거예요. 네. 이분만 확인을 못 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한 명 낙찰. 자, 이분이 결국은요 네. 잔금을 못 냈습니다. 대금 미납. 대금 미납이라고 이제 되어 있네요. 이분이 네. 1억 500을 낙찰받았으니까 결국 그걸 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못 내셨고요. 이분이 못 내고 그 다음에 다시 진행이 돼요. 이제 안 냈으니까 이게 네. 끝난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진행이 됩니다. 다시 진행됐는데 누군가가 8천에 받았어요. 네. 그 다음 이번에도 차수에 근데 또 음찰수가 미납했어요. 한 명, 또 미납. 오, 네. 앞사람이 미납했는데 자 8천이면 여전히 6,500 합치면 네. 여전히 1억 4천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비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미납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군요. 가격이 뚝뚝뚝 떨어져서 맨 마지막에 3,900일 때 누가 4,600에 받아. 이때는 6명 왔네요. 이때는 매력적인 네, 가격이니까. 매력적인 가격인 거예요. 자, 맨 처음에 그렇군요. 한 명 오다가 6명 왔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매력적인 가격이 된 거죠. 6,500을 인수하더라도 네. 합치면 1억 정도, 1억 1천 정도니까 오, 네. 그 정도면 괜찮아 해서 6명이 나왔고 누군가가 4,600, 2등이 4,500. 요게 정상적인 가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두 분은 네. 전부 다 잘못 입찰 들어갔고 대금을 미납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보니까요, 네. 이 네. 대금 미납의 사례가 두 차례나 있네요. 두 차례나 발생했죠. 네, 근데 왜 생기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네. 계속 미납하다 보면 페널티는 따로 없는 건가요? 자, 우리가 네. 보통 부동산 거래할 때요. 거래할 때 보통 계약금 걸죠. 네, 보통 몇 프로 걸죠? 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나요? 이제 앞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럼요, 네.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부동산 거래할 때요. 뭐 집을 산다. 뭐 2억짜리 집을 산다. 그럼 처음에 계약금 걸고 잔금 치르는데 계약금으로 10%를 보통 거는 게 일반 관례예요. 그래서 보통 뭐 2억짜리 집이면 2천만 원 계약금 걸고 그 다음에 잔금 추가하거든요. 경매도 똑같아요.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네. 조로 보증금이라는 걸 걸어요. 보증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역시 10%를 걸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다 계약금을 걸고 들어온 거예요. 보증금으로. 네. 걸고 들어왔다가 자 내가 사기로 계약했는데 잔금을 안 내요. 그러면 잔금 안 내면 계약금은요. 몰수당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대금 미납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보증금 몰수하고요. 네. 보증금이 몰수가 되고요. 다시 재매각이 진행이 돼요. 재매각이라는 건 앞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안 냈으니까 다시 진행하자 이 뜻이에요. 네. 자, 다시 진행할 때는요. 법원에서 자, 앞 사람이 미납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미납했을 거야. 그러니까 앞 사람이 왜 미납했을까? 잘 보고 들어와라. 라는 차원에서 보증금을 2배로 올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일 때는 10%씩 보증금을 냈다가 네. 한 번 미납한 사건을 재매각으로 들어가면요. 보증금을 2배로 올립니다. 그만큼 조심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네. 그 두 번째 네. 대금 미납이 된 분은 20%를 또 그렇죠. 아, 그러니까 첫 네. 번째 분은 한 뭐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네. 미납한 거고요. 두 번째 분은 1,500만 원을 날린 거예요. 와, 적지 않은 돈인데 그렇죠. 참. 이게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요. 네. 위험해지거든요. 음. 그게
자기의 보증금을 날려요. 이렇게 오, 몰수당합니다. 네. 예. 자, 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더 보여드릴까요? 네. 자, 아까는요, 뭐 1억짜리 보증금도 해봐야 1,000만 원짜리 이런 정도였습니다. 자, 이거는요, 아까는 이제 그 장이동에 있는 빌라였고요. 네. 자, 이 사건은 서초동에 있는 현대슈퍼빌라 그래가지고요. 그 남부터미널 있잖아요. 네. 그 앞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그럼 가격대가 꽤 나갑니다. 와, 이게 네. 시세가 한 11억 정도 된다고 보는 네. 물건인데요. 그 사건에 여기 똑같아요. 임차인이 6억이 있어요, 현재. 네. 임차인이 6억이 있는데 이 6억 임차인을 역시 인수하는 거예요. 네. 이 사건이. 나중에 왜 인수인지 우리가 배울 겁니다. 6억이 있는 임차인을, 자, 이걸 6억을 인수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시세가 대략 한 11억 정도. 이거 이 당시에요. 이게 이제 2012년 당시인데요. 지금하고는 네.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 11억 정도 하는 물건인데, 네. 자, 내가 이거를 6억을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도대체 최소 얼마 이하로 들어가야 되느냐? 음. 예, 여기다가 대략 5억 이하로는 들어가야. 네. 그래야 합쳐도 11억이고, 내가 그쵸. 수익이 나려면 네. 한 4억 정도에는 넣어야 음. 수익이 나는 물건인 거예요. 네, 네, 네. 예, 자, 근데 얘가 결과가 어땠냐? 어땠어요? 처음에 네. 누가 이 물건에 7억에 입찰을 했어요. 7억 원. 와. 자,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러니까 시세 파악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7억이면 자기 딴에는 싸게 는 거예요. 어. 근데 임차인 6억을 인수한다는 거를 몰랐던 모르고 거예요. 계셨군요. 그걸 모르고 네. 그냥 7억에 넣어버렸으니 임차인 6억 인수하면 13억이 되는 셈이에요. 그럼 그 당시 13억에. 그렇죠. 아이고. 그 당시 시세가 해봐야 네. 11억 정도였는데 13억에 받아가면 역시 손해죠. 네. 그럼 이분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례처럼 잔금을 미납해요. 아. 그럼 보증금으로 지금 대충 얼마나 건 것 같아요, 느낌상? 내가 10%였죠, 아까 제가요. 네. 보증금으로 건 돈만 지금 몇 천만 원이에요. 와, 손해가 어마어마하네요. 자, 이게 네. 그때 어땠냐면요. 이것도 똑같아요. 보시면요. 처음에 누가 7억에 들어왔다가 역시 한 명이죠? 네. 미납해요. 자, 미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누가 또 5억에 들어와요. 네. 또 미납해요. 그럼 이분은 20%를 20%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분은 6천을 보증금을 날렸고요. 네. 이분은요, 1억을 날렸어요, 보증금을.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1억. 정지훈 아나운서께서 1억을 버시려면 앞으로 몇 년을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은 1억을 날렸어요, 그냥. 까마득해지네요.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에 3억 9천.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가 계산한 대로 한 4억 정도 네. 써야 그나마 수익 아니겠네 했잖아요. 예. 3억 9천에 들어오신 분이 받아갔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6억 인수하더라도 합치면 10억이니까 적당한 가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분들은 그렇군요. 지금 네. 보증금을 너무 많이 음. 날렸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네. 자,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잔금을 미납해요. 잔금 미납하면 보증금 날립니다. 6천 날리고요. 1억 날리고요. 1억 6천이 지금 현재 몰수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오, 네. 몰수된 보증금. 자, 법원이 몰수했습니다. 이렇게 몰수된 보증금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몰수된 보증금은요. 네. 자, 대금 미납하면요.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이거 미납해가지고 몰수된 거 법원이 가져갔으니까 네. 국고로 기소될까요? 아니면 세금을 쓸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자,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일단 미납하면 법원에서 이 보증금을 일단 보관합니다. 네. 보관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낙찰이 돼요. 이렇게 3억 9천, 즉 4억이 낙찰됐잖아요. 네. 낙찰 대금하고 다 합쳐요. 다 합치면 토탈 5억 5천 8백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돈으로 배당을 해줘요. 이렇게. 오. 그러니까 최종 낙찰금에다가 몰수된 보증금을 합쳐가지고 이걸로 배당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그렇군요. 가져가나 하지 네. 않고요. 결국은 배당으로 갑니다. 그럼 배당으로 가면 누가 좋은 건가요? 채권자들이. 만약에 이게 미납이 없었으면 4억 가지고 배당해 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미납이 생겼으니까 더 합쳐서 배당해 주니까 채권자들한테 좋은 게 돼요. 그렇군요. 근데 가끔은요. 돈이 많이 쌓였어요. 미납도 많이 되고 아니면 낙찰자도 높아요. 낙찰가도 높아지고 해서 금액이 많아요. 채권자들을 다 나눠주고도 돈이 남는다. 돈이 남으면은 남은 돈은 집주인을 줍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네. 들어가고요. 예. 자, 경매라는 게 방금 보신 것처럼요. 보증금을 미납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되게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경매가 위험한 게 아니고요. 공부하지 않은 나 자신이 위험한 거예요. 그렇겠군요.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처럼 네. 저게 인수라는 것만 알면 피해가면 되잖아요. 네. 그만큼 낮춰가면 되는 거고요. 아까도 앞 사람들은 미납했지만 마지막은 낮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네. 이 경매 물건들은요. 깨끗한 물건, 약간 하자 있는 물건, 그리고
아예 썩어서 못 쓰는 물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깨끗한 물건은 황금 사과예요. 그냥 네. 입찰하면 돼요. 그리고 약간 상한 사과는요. 그냥 네. 적당히 도려내고 오. 재활용하면 돼요. 네. 근데 완전히 썩은 사과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안 하면 돼요. 오. 우리가 앞으로 네. 할 일이 이거를 안목을 기르는 일을 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완전히 썩은 사과예요. 못 쓰는 사과예요. 그거는요. 패스하면 돼요. 아. 그리고 깨끗한 사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강의 네. 잘 들으면 그러면은 썩은 사과인지 황금 사과인지 잘 구분할 그렇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네. 계속 이런 거를 배울 겁니다. 썩은 사과와 황금 사과. 그래서 황금 사과만 골라내는 그 능력을 앞으로 배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안정일 대표와 함께 권리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경매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선 공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안정일 대표의 말씀이 있었죠. 저희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매물이 황금 매물일지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잠시 후 스토리가 있는 경매 시간에서 이어집니다.